어제 많은 분들이 저녁에 TV 앞에 옹기종기 모여 앉았을 것 같습니다. 유인경 평론가님. 예, 저도 본방 사수를 했는데요. 사실 저도 60여 년의 삶을 살면서 수많은 대통령 선거를 치렀지만 이런 장면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 사이에 김건희 씨와 서울의 소리의 이명수 기자 두 분이 52차례에 걸쳐서 7시간 45분가량 통화를 했던 내용이 이제 일부가 발췌된 거죠. 네. 이 기자가 해당 파일을 MBC에 넘겼고요. 김건희 측에서는 방송을 금지해달라면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네. 재판부는 수사 관련 등 일부 내용을 제외한 상당 부분의 방송을 허용했는데 네. 앵커님이 말씀하셨듯이 평소에 스트레이트의 시청률이 1.8%에서 3% 정도였는데 17%면 자체적으로 굉장한 대박 성공인 거죠. 그래서 시청률의 성공을 보였지만 내용을 면에서 보면 좀 사람들이 실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하. 너무나 많은 예고편들이 또 기사가 나왔었고요. 본방 사수하라는 분들도 많았었기 때문에 본방까지 사수하면서 일요일 저녁을 보냈던 거에 비해서는 이 정도? 이렇게 많아서 네. 시청률 성공, 내용은 실망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네. 물론 그런 의견도 있었고 이거 판단하는 데 도움되도 있고 뭔가 문제가 있는 발언들이었다. 이런 의견도 MBC 시청자 게시판에는 올라왔었고요. 이 내용은 제가 잠시 뒤 짚어볼게요. 일단 그러면 어제 방송에서 어떠한 내용들이 그 파일에 녹음 파일은 담긴 거예요, 최정아 기자님? 네, 굉장히 많은 주제들이 담겨 있는데요. 일단 생각이 나는 것부터 이제 정리를 해 나가자면요. 그럴까요? 네네. 우리 캠프로 와라. 나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좀 도와줘라라고 하면서 이 특정인에게 캠프 합류를 제안하는 모습도 있었고요. 어허. 그리고 이 윤 후보의 선거 캠페인 콘셉트를 상의하는 모습을 이제 보이면서 김건희 씨가 선거 전반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여권에서 나왔습니다. 네. 김 씨는 작년 7월에 이 기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윤 후보의 경선 캠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남편에게 일정 같은 거 하지 말고 캠프가 엉망이니까 조금 자문을 받자고 하고 있다라면서 이제 불만이 있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는데요. 네. 이 기자가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캠프에 가면 무슨 역할을 하면 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할 거 많지.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정보업 같은 거, 우리 동생이 잘하는 이 정보 같은 거 띄어서 이제 들고 오는 그런 역할을 이야기하기도 하면서요. 이 김 씨가 대화 도중에 노량진 수산시장 선거운동 콘서트를 제안을 이제 받았어요. 이 기자가 이런 건 어떠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문자로 보내달라. 정리를 해서 내가 우리 캠프에 적용을 좀 하게라고 이렇게 정리를 또 해달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일단 저 내용을 토대로 이런저런 의혹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김건희 씨가 엊그제 무슨 사과하는 그런 차분한 어조의 목소리는 아니었고 특히 정치에 무관심한 그런 배우자인 줄 알았는데 어제 통화 내용을 들어보면 선거에 특히 캠프 일에 관여하고 있는 거 아니냐? 아니야? 라는 의혹을 가질 만한 대화들이 오갔다는 거 지금 다시 한번 짚어보면 이명수 기자라는 사람한테 서울의 소리 유튜브 채널 기자라는 사람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남편한테 일단 일정 같은 거 다른 거 하지 말고 당시에 캠프 윤석열 후보 캠프 경선 과정이었을 것 같아요. 이때는 캠프가 엉망이다. 일단 평가를 한 거예요. 조금 좀 자문을 받자고 하고 있거든요. 제가 남편한테. 그래서 다음 주는 저 때 언제 통화가 이뤄진 시점인지 보세요. 7월 21일 저 때는 당에 들어가냐 마냐 뭐 그런 차원이었어요. 국민의힘에 들어가냐 마냐. 그래서 다음 주는 많이 쉬고 할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 이명수 기자라는 사람이 자문을 받자고 하니까 내가 그럼 역할이 있나? 그러면 캠프에 가면 내가 무슨 역할을 하면 되냐고 되물으니까 내가 시키는 거대로 해야지. 상당한 영향이 있는 것처럼 오해할 만한 일을 발언을 합니다. 내가 시키는 거대로 해야지.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찝어줍니다. 정보업 같은 거. 이명수 기자 누님 동생 사이로 호칭을 해요. 전화해서. 정보 같은 거 있잖아. 발로 뛰어서 얻는 거. 그런 것 좀 얻어다 줘. 이런 얘기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다음 대화에서
유익영 평론가님, 뭔가 억소리가 들린다면서요.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서울의 소리에서 일하면서 월급이 많지 않다, 형편이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토로한 다음에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이재명 후보가 된다고 동생을 챙겨줄 것 같아? 어림도 없는 말이다. 명수가 하는 만큼은 줄 거야. 잘하면 1억 원도 줄 수 있지라면서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월급인지 연봉인지는 알 수가 없는데요. 사실은 클린턴 대통령이 대선에 나갔을 때 자신을 뽑으면 힐라리까지 얻는다. 1+1. 그래서 굉장히 능력 있는 영부인까지 온다는 게 굉장한 그 메리트가 있었지만 뒤에서 이렇게 캠프에 온 사람들한테 금액 제시까지 하는 거는 적어도 대한민국의 정서상은 영부인이 나섰던 일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 이렇게까지 깊이 개입했나와 그 낯선 일이니까요. 그다음에 억 단위라는 게 연봉 억대도 꽤 있으시겠지만 네. 굉장히 보통 사람들한테는 큰 액수로 받아들여졌던 것이 사실이어서 이 기사가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대목에서 국민의힘 선대본부에 몸담고 있는 장해찬 청년본부장님 얘기 안 들어볼 수가 없어요. 일단은 다른 통화 내용은 저희가 차근차근 다룰 테니까 일단 요 내용, 저희가 지금 방금 공개해드린 이 내용 어제 방송 뭐 본방사수 하셨을 것 같으니까 일단 요 내용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계속 기자는 김건희 대표에게 누나 하고 있고 김건희 대표도 동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만 봐도 정상적인 취재 행위가 아니라 이 사적 관계를 전제로 한 사적인 대화를 녹취해서 지금 그것도 자신의 매체가 아닌 타 매체에 제공한 이 자체가 저희는 불법 녹취에 의한 정치 공작이라고 규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건 사실 전후 맥락을 보게 되면 이 서울의 소리의 이모 기자가 본인의 생활고를 지속적으로 언급했다고 합니다. 지금 뭐 고졸인데 이 회사에서 나오면 다시 취업하기도 어렵고 돈도 없는데 자녀들도 있고 이런 생활고를 언급하니까 이 김건희 대표가 이 생활고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과정에서 조금 그냥 인간적인 차원에서 해준 말인 것이지 실제로 뭐 어떤 구체적인 제의가 있었거나 이분이 캠프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그런 정황은 전혀 없고요. 이런 개인적인 관계에 기반한 사적 대화까지도 모조리 녹취해서 이제부터는 언론에 공개될 수 있다고 하면 이제 기자분들과는 그 누구도 사적인 인간관계와 개인적 관계 통화를 안 맺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 같은 행태가 방송되고 용인된 것 때문에 저는 정말 오늘도 열심히 현장에서 땀 흘리고 뛰어다니는 기자분들의 취재 환경이 매우 어려워졌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이나 정치권 관계자들이 이제 기자분들이랑 맘 편하게 형동생하고 뭐 통화라도 한번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기자들의 어떤 취재 환경이나 취재 윤리를 지켜주는 차원에서 명확하게 사적 관계에 의한 사담임이 드러났다면 MBC가 이 같은 녹취록을 방송하는 결정을 안 내렸어야 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지금 장해찬 본부장 얘기 중에 요거 하나만 그러면 다시 재차 여쭤볼게요. 지금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라는 사람이 김건희 씨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생활고를 계속 재차 거듭 강조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김건희 씨로부터 들으신 얘기 아니면 진짜 이 통화에 있는데 그 통화 내용은 서울의 소리 측이 내보내지 않고 MBC에 전했거나 또는 MBC는 다 통째로 받았는데 그 내용은 빼고 어제 방송에서는 그런 생활고를 언급하는 내용 없이 내보내는 건지 그 부분 혹시 확인됐습니까? 네, MBC는 어제 방송에서 굉장히 좀 맥락을 이 전후 사정을 차단한 채 최대한 자극적으로 보이려는 왜곡하는 편집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론이 오히려 이 서울의 소리 이 기자가 너무 했다는 쪽으로 좀 번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서울의 소리라는 매체에서 7시간 가까운 이 전체 녹취록을 또 별도 공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 캠프의 공보단에서 공보 담당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정리해 준 것이고 네. 제가 어제 MBC 방송은 봤지만 그 서울의 소리에서 공개했다는 뭐 7시간 가깝다는 풀 방송을 제가 따로 챙겨서 듣지는 않았습니다. 자, 장유미 변호사님. 네. 물론 생활고를 계속해서 거듭해서 강조했다 하더라도 우리 캠프로와 그리고 정보업 같은 거 발로 뛰어서 하는 정보업 같은 거 해내면 내가 1억 원도 줄 수 있지. 이재명 캠프는 안 챙겨줘. 우리 캠프 오면 챙겨줄 거야. 이 발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사담인 부분을 감안하고 듣더라도 후보 그리고 유력 정치 대선 후보의 부인으로서 말하기에는 상당히 부적절하고 또 여러 가지 법률에 저촉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 공직 후보자뿐만 아니라 후보자 배우자도 어떠한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공직선거법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 농담으로 치부할 수 있을지는 모를지언정 실제로 뭐 그런 부분이 현실화되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는 들여다볼 수 있는 여지가 열려 있다는 점. 그리고 실제로 캠프에 어떤 직책을 마련해 주진 않았지만 이른바 뭐 코바나 컨텐츠에서 캠프 구성원들을 상대로 실제로 강의를 했고 그 강의료도 이게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그런 수준인 105만 원. 왜 이제 100만 원이 아니라 105만 원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그 정도 30분 강의치고는 상당히 많은 금액을 지급하기도 해서 이 부분이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고 더 한 가지는 이게 그냥 사담을 나눈 수준이 아니라 후보자의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좌를 하는 어떤 배우자의 직책으로서 이런 식으로 캠프의 직책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등등은 뭔가 무유형의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구나라고 또 좀 단정 지을 수 있는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전예현 평론가님, 김건희 씨가 캠프에 관여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은 일단 김건희 씨의 육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말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건 팩트예요. 사실인데 이 캠프의 영향력을 실제로 행사했는가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캠프 오면 1억도 줄 수 있고 내가 남편한테 그동안 좀 이 자문 좀 받으라고 했어. 일정 같은 거 일단 좀 쉬고 뭐 하라고 했어. 라고 한 게 실제 반영이 됐는가? 그건 또 다른 문제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예, 그런데 이게 만약에 외부에서 김건희 씨가 아닌 이런 주장을 했더라면 신빙성이 떨어졌다는데 본인이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의혹이 더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주의했어야 되는 거고요. 네. 만약에 캠프에서 뭐 인재 영입이라던가 공부에 관련된 분들이 그럼 현장의 어떤 조언을 우리가 듣겠으니까 한번 우리 캠프로 올래요. 뭐 근데 연봉은 많이 주지는 못하지만 이 정도라고 하면은 그것은 캠프의 공식적인 역할하는 사람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논란이 이렇게까지 일지 않았을 겁니다. 네. 그런데 후보자의 배우자는 지금 공식적으로 선대위에서 어떤 직책이 없기 때문에 사적으로 이런 내용을 나눈 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것은 캠프에 관여할 공식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예전에 많은 대선 후보들의 부인을 만나서 취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정치부를 할 만한 때만 해도 정치부 여성 기자들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어떻게 보면 참 슬픈 환경이지만 역설적으로 후보 부인들하고 직접 만나서 대화할 기회가 많았었는데요. 굉장히 발언을 조심합니다. 특히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나는 후보자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정치나 캠프에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거듭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더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제가 단체장 후보의 부인이나 단체장 부인들을 만나서 가끔 묻잖아요. 그럼 첫 마디가 난 인사에 관여 안 합니다. 난 공직자가 아니에요. 난 국민이 선출해준 사람이 아니라 내 남편이 공직자이기 때문에 같이 그냥 일부분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굉장히 주의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참 절묘한 타이밍에 오늘 장해찬 국민의힘 선대본부 청년본부장께서 나오셨으니까 이러려고 저를 부르셨나요? 시청자분들 이러려고는 아니지만 때마침 정말 절묘한 타이밍이 된 거예요. 오랜만에 그게 오니까 분위기가 MBC 덕분이라고 이상해졌네요. 봐야 할지 서울의 소리 덕분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말 드라마틱한 타이밍에 나오셨어요. 나온 김에 저의 궁금증이 아니라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을 대변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일단 저렇게 얘기했다고 당시에는 지난해 7월로 거슬러 올라가면 제 기억에는 이미 그때 장해찬 청년본부장께서 그때는 청년본부장이 아니셨지만 윤석열 후보 이 주변에서 이 중요한 일정이라든가 그런 건 늘 따라다니시는 게 언론에 포착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시에 김건희 씨가 내 캠프 와. 내가 챙겨줄게. 캠프에 집어넣을 수 있어. 라고 만약 했을 때 이게 실제로 그 이명수 기자라는 사람이 실제로 캠프에 올 수 있는 상황 구조였습니까? 김건희 씨 입김이 셌어요? 어떻습니까? 일단 제가 한 가지 전제 말씀을 드리면 대선을 하다 보면 당연히 배우자나 주변에 있는 가족들도 네. 염려를 하게 되고 걱정을 하게 되고 주위로부터 자문을 구하는 것까지는 매우 자연스러운 선거운동의 일환입니다. 그 자체가 저는 큰 문제라는 생각은 들지 않고요. 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윤석열 후보가 6월 29일에 정치 선언하기 전에 제가 공개 일정에 동행을 했었고 네. 경선 전, 경선 과정 그리고 본선에서 저희가 선대위 체제일 때 또 선대위가 이 혁파되고
개혁하여서 선대본 체제일 때 제가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윤석열 후보 캠프에 몸담았던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떤 일정이나 어떤 메시지에도 김건희 대표 측이 추천한 누군가의 인물의 영향력이 커서 저희 캠프 참모들의 결정을 뒤집는다거나 뭔가 바뀐다거나 하는 걸 제 이름과 명예를 걸고 한 번도 느낀 적이 없습니다. 아마 이 김건희 대표 주위에서 전문가라고 생각되는 분들에게 자문을 받아서 개인적인 조언을 하는 일상적인 다른 후보들의 배우자나 가족과 같은 수준의 활동이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사실 저희 지금의 선대본에서도 청년본부장을 맡고 있지만 청년본부에서 윤석열 후보의 공개 일정이나 이런 메시지 같은 데 관여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리고 메시지 팀이나 일정 팀의 참모들과도 수시로 만나서 대화를 하고 여러 가지를 교류하는데 네. 어떤 외부의 영향력이나 이런 것 전혀 없었기 때문에 네. 이 사적인 대화를 가지고 그랬을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것은 지나친 과장이고 정치적인 공격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특성상 장해찬 본부장께 질문 많이 갈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부터 조금 발언을 조금 더 줄여서 왜냐하면 질문 많이 갈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나온 김에 여쭤볼게요. 일각에서 특히 여권 쪽에서는 어제 방송 이후에 거 봐라. 서초동 캠프 말로만 듣던 서초동 캠프가 있다는 게 드러난 거다. 즉 서초동 캠프라는 게 이제 사무실이 서초동에 있으니까 코바나 콘텐츠. 김건희 씨의 입김이 세다는 건데 정말로 김건희 씨가 그러면 앞서 질문과 좀 맥이 닿습니다만 김건희 씨가 그러면 여기에 어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좌지우지한다거나 아니면 자기 여보 이 사람 좀 써봐요. 우리 회사에 있는 사람이 일 잘해요. 그런 경우가 없었다는 건가요? 한 번도? 네, 일단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민망하지만 제가 어쨌든 공식 석상에서 처음으로 윤석열 후보와 함께 등장한 알겠습니다. 뭐 1호 참모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저는 김건희 대표님과 따로 연락을 한 적도 심지어 전화 통화를 한 적도 없고 전화번호도 모릅니다. 제 핸드폰에 그분의 번호 역시 전혀 저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만약 지금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말 김건희 대표님이 누군가를 추천하고 중요한 인사에서 역할을 하셨다면 윤석열 후보의 첫 정치 일정에 동행하는 공개 참모로 제가 어떤 연락이나 뭐 최소한 그 흔한 문자 메시지 하나 없이 설 수 있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증거가 바로 저 자신이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러면 겁니다. 저 통화 내용은 이른바 김건희 대표가 허장성세가 심하다는 거 쉽게 말하면 허풍이 심하다는 거 좀 과장되게 발언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럼 이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치적인 해석을 덧붙이고 싶지는 않고요. 다만 이 서울의 소리라는 매체가 사실은 진보 성향 중에서도 굉장히 공격적인 곳의 매체라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뭔가 조금 우호적인 방향으로 설득하고자 그리고 사적인 인간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믿고 그 사적인 인간관계의 믿음의 전제 아래에서 좀 편안하게 사적인 대화를 나눈 것인데 이것이 뭐 취재 활동이라거나 공개될 줄 알았다면 이런 편안한 대화 자체가 불가능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사담을 정상적인 취재 행위가 아닌 사담을 녹취해서 공개하는 것은 기자들이 정확하게 취재를 위해서 녹취하겠습니다 말하고 전화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비윤리적인 취재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절묘한 타이밍에 장해찬 본부장이 나오셨기에 제 질문은 약간 반대쪽에선 공격적 질문임을 좀 감안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편들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장해찬 본부장이 일단 해명의 자리를 마련해 드릴 테니까 이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제 발언에서는요. 지금 논란이 커질 만한 그런 내용도 나왔어요. 유인경 평론가님 그 내용 좀 소개해 주시죠. 저는 일하는 여성으로서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전에 대통령 부인들은 나는 몰라요. 나는 몰라는데 인선에 관여하고 아니라 21세기에 전문직 여성이 아내로 둔 분이 아내 후보잖아요. 어쨌든 분이 나는 몰라요. 나 아무것도 안 해요라는 것도 사실 거짓말입니다. 그러네요. 예. 20년 동안 자기 사업을 했던 사람이 인맥이 없겠습니까? 아니면 정치 감각이 없겠습니까? 김정숙 여사도 대통령 후보 시절에 1년 동안 토크 콘서트 명랑한 정숙 씨라는 자기 이름을 단 콘서트를 했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그런 행동하고 이거랑 똑같지는 않지만 네. 목소리를 내는 차원에서 자기 목소리도 있고 나도 아는 사람이 있다는 건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실 저로서는 좀 놀랐던 게 이 미투 이야기입니다. 네. 미투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미투 터지는 게 다 돈 탓이다.
돈을 안 줬으니까 미투라고 한 것이다. 보수는 돈을 줬기 때문에 탈이 없지 않느냐. 뭐 사람이 살아가는 게 참 삭막해진다. 이런 게 사랑이 없으면 안희정이 불쌍하다는 편이다. 우리 아저씨도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이야기는 미투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를 보여준과 동시에 페미니즘이나 젠더 감수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 휴머니즘 차원에서 잘못됐다라는 거죠. 어떻게 두 사람의 애정관계가 그게 뭐 상호가 어떻든 간에 돈을 주면 아무 말도 못하고 뒤끝도 없다라는 판단을 갖고 계신지 물론 뭐 나중에 잘못했다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이 장면에서 그다음에 이거 미투는요 꼭 여성이 피해자만은 아닙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여성 상사가 미투를 했다고 해서 직장도 그만두게 된 경우도 많기 때문에 휴머니즘 차원에서 이 문제는 다시 한번 또 언제라도 사과를 좀 해주셨으면 잘못된 발언을 시인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용은 저희가 그래픽으로 다 보여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전혜연 평론가님은 저 미투 관련 저것은 발언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혹시 김건희 씨가 이 전반적인 미투 사안에 대한 기본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일단 유인경 평론가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좀 보충할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후보 부인들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건 주로 인사와 캠프 운영에 관한 것을 말한 것인데요. 인사는 공적인 조직에서 담당자들 외에 다른 사람들이 그것에 관여했을 때 비선 논란이 일어납니다. 특히 인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서 후보 부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조심한다라는 설명을 조금 더 붙이고요. 네. 두 번째로 미투 관련 발언은 저는 사실 방송을 보면서 내가 들은 내용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정말 뭐 친한 기자라서 사담이었다면 본인의 진심이라고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꾸밈없이 그냥 마음속에 있는 말. 그렇다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고 정말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도 이 배우자인 김건희 씨도 다시 한번 깊은 성찰이 필요하고 반성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보수는 돈을 주고 미투를 틀어막는다. 이거 보수 정당의 입장입니까? 아니잖아요. 보수 정당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비판을 했었죠. 굉장히 위험한 발언. 두 번째, 진보는 돈을 안 줘서 미투를 못 막는다. 그러면 이제까지 미투를 했던 많은 인물들이 돈을 안 받아서 이렇게 본인에게 고통스럽지만 용기를 내야 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이거는 일종의 모욕적 발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성찰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세 번째, 안희정 전 지사 불쌍하다고 했는데요. 저는 이 가해자를 두둔하는 발언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대법원에서 성범죄라고 판결이 난 거고요. 저는 이건 진보든 어느 정당이든 편을 들어줄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젠더 문제를 떠나서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래서 상식적인 선에서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 나왔습니다만 정말 이런 발언 나오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 발언은 유인경 평론가님이나 전혜연 평론가님 말씀하셨지만 한 문장 한 문장이 많은 시청자분들이 귀를 의심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 마지막 문장이 특히 윤석열 후보 본인을 곤혹스럽게 할 거예요. 왜? 그냥 이건 나의 생각이야 라고 해도 지금 기가 찰 노릇인데 마지막 보세요. 나랑 우리 아저씨는, 그러니까 남편 윤석열 후보를 아저씨라고 부르나 봐요. 나이 차가 뭐 띠동갑 차이가 난다고 하니까. 자, 나랑 우리 아저씨는 되게 안희정 편이야. 이거는 장해찬 본부장께서 나오셨으니까 이거는 해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윤석열 후보도 집안에서 아내분인 김건희 씨랑 얘기할 때 나도 맞아. 당신과 같은 생각이야. 나도 안희정이 불쌍해. 이렇게 했을 거란 말입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오늘 그 같은 기자분들의 질문이 현장 일정 마치는 백브리핑 시간에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별로 덧붙일 말씀이 없다. 다만 이런 통화 내용 자체가 논란이 된 것으로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김건희 대표님 같은 경우는 서면을 통해서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성착취한 일부 여권, 진보 인사들 비판하는 과정에서 매우 부적절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송구하게 생각합니다라고 서면 입장을 밝힌 만큼 여기에 대해서는 김건희 대표님이 직접 밝힌 입장으로 가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